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7일 오후 4시 3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질문이 왔는데 개인적으로 좀 이런 식의 상담 요청 좋아요. 뭐였냐면 어떤 회사를 가고 싶다라고 특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 당근마켓 가고 싶다, 여기 백엔드 개발자 취업이 내 목표다 하고 구체적으로 탁 집어서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 이제 여기에 링크가 있겠죠. 인재 영입할 때 뭐 이런 인재 찾습니다 라고 하신 정보를 같이 보내주셨고요. 요거를 제가 추측성으로 밖에는 말씀을 못 드린다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저는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C++ 개발자입니다. 그러니까 당근마켓 같은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CC++로 뭔가 하는 게 상당히 있다 해도 굉장히 적을 겁니다. 인프라적인 게 다 웹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일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추측해서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거기서 요구하는 게 어떤 인재인지 해설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추측성이라는 거에 좀 신경이 쓰이시는 분은 지금 빨리 닫기 버튼 누르시고 다른 영상 보시면 됩니다.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도대체 어떤 인재를 찾고 있는가. 당근마켓에서 백엔드 개발자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뭐 쉽게 아주 쉽게 갑니다. 많은 사용자에게 사랑을 받는다. 뭐 이유가 뭘까? 뭐 이런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블라블라. 그래서 운영개발팀은 다양한 기술,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죠. 다양한 기술을 쓴다. 이 얘기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러한 어떤 사업의 목표를 이루는데 운영개발팀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위 좀 알려진 좋다라는 거 있으면 다 갖다 쓸 생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쓰진 않겠죠. 당연히 내부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기술 검토 후에 이제 뭔가 대책을 세우시고 어떤 기술을 선택해서 여기에 적용하자 이렇게 갈 텐데, 결론은 사용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이 당근마켓을 만드는 팀이다. 와우. 야, 지금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인프라죠. 그러니까 서비스 인프라스트럭처 자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극단적 수준의 높은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애둘러 한 것이 아닐까, 좋게 말한 거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런 일 한답니다. 뭐 이제 결론은 뭐 더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뭐 스팸과 어뷰징을 줄이기 위한 기능들을 만든다. 요런 거는 사실은 판단이 문제죠. 이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거를 예전에 정말 옛날 얘기인데요. 모 드라마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뭐 그 시절 얘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 얘기인데, 그때 어떤 모 정치인이 이런 걸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게시판을 다 뭐 자기 홈페이지 있으니까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 안에. 근데 이제 그 뭐 정치적으로 다른 사이드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거기에다 대고 이제 욕을 이제 너무 많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웹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요 하면서 욕 필터 만들어 주세요. 뭐 결론은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한국인들이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네, 예를 들면 뭐 멍멍이 아들 이런 것도 욕이니까, 그러면 이제 멍멍이 아들을 필터링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욕 못 올릴 줄 알았냐? 온갖 창의력을 다 동원해서, 아마 할 수만 있다면 아랍어를 동원해서라도 욕을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스팸이든 뭐 반대로 이제 뭐 디도스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죠. 이제 어뷰징 행위, 이제 어떤 이런 게 이제 소위 업노멀한 행동들인데, 이런 걸 판단하는 거를 그 옛날 드라마 나오던 그 시절에는 결론은 결국 사람이 수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델이 완성이 된다면 이 판단 로직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운영상 필요하다면 도구들을 만들어 쓴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해요. 도구들을 만들어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마다 독특한 내부적인 환경과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알려진 도구만으로는 안 될 수도 있고, 그냥 뭐 우리 환경에 맞게 뭘 해야죠. 무서운 말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월 1800만 명 정도가 사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액티브된 유저가 1800만이다. 그러니까 회원이 뭐 몇 더 넘는다는 얘기죠. 1800만 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트래픽을 고려하라고 되어 있죠. 고려하라라, 이걸 한대잖아. 그러니까 하란 얘기예요. 우리 회사 오고 싶어? 그러면 우리 이런 거 하고 있어. 알고 들어와.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그 약간 옆으로 세자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강의 때 많이 하는 말인데, 브렘보라는 회사가 있어요. 브렘보. 이 회사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브레이크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브레이크인데 그냥 브레이크가 아니고 아주 비싼 고급 스포츠카에 들어가는 고성능 브레이크 시스템을 만들어요. 이거 하나만 해도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브레이크 같은 거 현대자동차는 못 만드나요? 뭐 기아자동차 못 만듭니까? 못 만들 리가 있겠어요? 유명한 회사들이 그걸 못 할 리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속 한 200km 정도로 달리는 맥시멈 스피드가 이 정도 차에게 장착되는 브레이크하고 시속 막 300km를 넘나드는 이런 차에 들어가는 브레이크하고 구조가 많이 다르겠죠. 네, 이게 그냥 뭐 하나 살짝 바꾸면은 난리가 나버려요. 그래서 이 고성능이라고 하는 쪽이 딱 붙어버리는 순간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져요. 뭐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한 뭐를 한다라는 말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취업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떻게 경험을 해볼 거예요. 그죠? 해볼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저는 여기를 꼭 가시고 싶다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조언을 하나 드릴게요. 1800만이라는 규모가 있으면 그러면 쉽게 해서 비례식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비례식 1800만에서 만 빼요. 그러니까 1800명까지는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무슨 얘기냐? 1800명의 트래픽이 있겠죠. 이 트래픽을 생성할 방법을 찾으세요. 네, 이게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만약에 제가 당근 이 회사에 그렇게까지 취업을 하고 싶다면은 간단한 무슨 당근마켓을 직접 구현을 하겠어요. 저 혼자서 그냥 프론트부터 백엔드까지 모조리 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어떤 기술이 적용된 걸 다 적용해갖고 만들고 거기 위에 또 뭔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저는 이걸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1800명 정도를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그래서 이들이 야기하는 뭐 트랜잭션이 어느 정도 될 거고 블라블라, 그래서 어떻게 설계했고 이걸 기준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거 못하겠으면 600명으로 가든지, 사실 숫자는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은데 몇백 명 정도까지는요, 여러분 PC 있죠. PC 하나로도 이 트래픽을 생성할 수가 있어요. 부하 발생이 의도적으로 가능합니다. 거기에 보안적인 것까지 가볼까요? 디도스라고 하잖아요. 그 디도스를 일으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디도스 발생시키는 어떤 도구가 있겠죠? 그걸 활용해 가지고 내가 만든 어떤 시스템에다 대고 공격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정도를 해간다 그러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그건 뭐 이제 제가 당근마켓 엔지니어도 아니고 거기 담당자도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여기 또 익숙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하나 이상 있고 그러잖아요. 하나 이상 있고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데 거부감이 없다.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해서 언어란 무엇인가에 득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객체지향 언어에 득도를 어느 정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얘기는 컴퓨터공학을 이제 전공을 하셨다 만약에, 그러면은 거기서 컴파일러 이론을 배우거든요. 컴파일러. 그러면 컴파일러나 인터프리터 같은 요런 걸 개발했다고 하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언어 하나가 딱 제대로 끝나면은 그냥 언어란 무엇이구나, 그냥 저 언어에선 뭐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직접 배포하고 운영까지 해본 경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뭘 뜻하는 거냐면은 한마디로 이제 뭐라 그래야 돼, 직접 말 그대로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헛소리는 안 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제 하나를 타이핑 해보는 거랑 그 예제들을 막 만들다가 나 스스로 무엇인가 제작을 해보는 거랑 그 제작한 것을 상용화 시키는 것은 모두 다 다른 세상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게 잘 됐든 못됐든 올려는 봤다. 그러면 그 일련의 메커니즘을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데 눈을 뜨게 되냐면은 개발이라는 것이 개발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아, 이래서 기획이라는 게 필요한 거구나. 이래서 뭐가 필요하구나. 이래서 뭘 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거기서 이제 심지어 이제 문서 문제까지도 하다못해.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자랍시고 저 엔지니어예요. 이런 태도는 굉장히 잘못된 태도이고요. 그런 분들이 약간 뭐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 저는 문과 나와서 몰라요. 개발자라는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획 멀티플레이어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느 정도의 기획과도 대화가 되고 디자인 하시는 분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고 뭐 내가 이제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거를 직접 다 해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리감 없이 얘기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기술은 요 얘기예요. 기술. DB, 결국 DB고요. 캐시 데이터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으신 분인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렇게 가죠. 웹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웹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 웹 클라이언트가 인터넷을 거쳐서 그 다음 여기 보안 장비들을 몇 개쯤 거친 다음에 웹 서버를 만나고 그 다음에 와스 서버 만나고 DB 서버 만나고 이 구조로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써볼게요. 웹 서버가 있고 와스가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클라이언트가 어떤 요청이라는 걸 했을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거는 그냥 웹 서버하고의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네트워크 구간이 될 텐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위 장애가 나든 뭐가 나든 이렇게 되면 네트워크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르는 솔루션이 있는데 뭐냐면 네트워크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찾아보세요. 이런 걸 가지고 뭘 막 하고 있어요. 결국 왜냐면은 결국은 TCP/IP 통신 베이스, 그러니까 L4가 TCP일 수도 있고 UDP일 수도 있는데 그 위에서 뭔가 작동하거든요. 그리고 이 HTTP가 결국 여기에 적용이 돼 있을 텐데 이게 HTTP가 지금 현재 1.1이 쓰이고 있지만 이게 2.0으로 넘어갔죠. 사실상 3.0을 쓰네만에 이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요 얘기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HTTP의 어떤 프로토콜 자체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스테이트리스고 프로토콜 자체가 문자열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고성능을 되게 불리한데 HTTP 2.0으로 가면 이게 이 얘기가 달라집니다. 뭐 이제 뭐 그런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하기로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로직이라는 건 이 와스 안에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건 여기 쪽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뭐가 요구를 해요. 그러면은 웹 서버까지는 네트워크 얘기, 송신에 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와스부터는 이때부터는 처리에 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처리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거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은 DB로 가면은 이때부터 뭘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응답 속도를 얘기를 해요. 왜냐면 DB를 내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만들어진 걸 갖다 쓰죠. 그러니까 뭐 MySQL이 됐든 뭐가 됐든 갖다 쓸 수밖에 없는데 가져다 쓴다 이거야. 그러면은 잘 써야 되겠죠. 고성능이 나오도록. 즉 응답 속도가 극단적으로 낮아지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높은 뭐 어떤 실력을 논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제 일로 가요. 그 DB를 튜닝해서 끝날 때가 있거든요. 그 정도면 행복하죠. 근데 애초에 설계를 바꿔야 될 문제도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만약에 고객의 어떤 관계 분석을 하고 뭐 이런 저런 걸 한다 그러면 RDBMS 하나 가지고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가 조합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DB 그 다음에 캐시까지 한대잖아요. 캐시도 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CPU 같은데 L1, L2 캐시가 있잖아요. 캐시가 있으면 CPU가 성능이 더 빨라지죠. 좋아지죠. 그러니까 램에서 그 처리할 데이터를 가져올 때 캐시에다 미리 캐싱을 해오면은 램한테 그러니까 CPU 입장에서 연산할 걸 가져오는데 기다릴 이유가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서 성능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캐싱 얘기가 나오면은 이것도 따져봐야 될 게 뭐에 대한 캐시냐. 물론 이제 DB에 대한 캐시니까 아마도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자체 중에 인메모리 캐싱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는 분인데 데이터 구조라는 게 제가 보기에 자료 구조는 아닐 것 같고 요런 얘기 나오면 사실은 이제 뭘 들이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그 샤딩이라는 말이 있어요. 샤딩하고 파티셔닝이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결국은 이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자료 구조를 공부를 했다 C 언어로 그러면은 그 제가 뭐 이런 거 공부할 때 늘상 강조한 게 뭐냐면 주소록 다 한다. 주소록 예제 다 한다. 근데 그 주소록을 만약에 100만 건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라. 그럼 그 100만 건 중에서 이제 조건에 맞는 것만 추출해 가지고 연결 리스트로 메모리, 인메모리로 뽑아 올리는 그런 거. 그런 주소록을 만든다라고 한번 그런 노력을 해보라고 했거든요. 예, 다른 영상에서 제가 했었죠. 어쨌든 이런 주소록 가지고 이제 CC++로 이런 걸 해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요런 단계 가면 성능 얘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연결 리스트가 왜 느린지 그냥 확연히 드러나요. 그럼 비선형 구조를 쓴다. 그럼 인덱스 잡아가지고 뭐 어떻게 한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료 구조 중에 이제 특히 제가 늘상 얘기했던 뭐 예를 들어서 B트리가 있다. 이런 걸 쓴다라고 해보면 B트리 인덱스를 생성하는 거죠.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실제로 그렇고.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요거 자체에 대한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라는 것 자체, 원 데이터는 결국 디스크 안에 들어있죠. 경우에 따라 풀스캔이 났을 때 디스크 I/O 성능이 떨어지면 이제 DB가 느려질 수밖에 없고 데이터베이스의 응답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비스 전체가 느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DB를 병렬화할 거냐 분산할 거냐 이게 이제 생각할 게 산더미죠. 결국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레벨로 가서 뭔가 잘해보려고 따지면은 그때부터 컴퓨터공학 전공자 수준의 이해가 없이는 왜 저걸 저렇게 하는지 분명히 이해 못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뭐 코드 리뷰에 긍정적이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분, 이건 왜 그런지 더 말씀을 드리겠으나 이게 이제 긍정적이어야 된다. 코드 리뷰에 이거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C++ 개발자로서 추측성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이 정도 레벨이면 개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얘기는 어디서 하게 되냐면 결국 회의실에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꼭 키보드로 두드려 봐야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해볼 만큼 해본 사람들이고 환경적인 이해도 있고 이런 레벨에 있는 중고급 개발자라면 이걸 꼭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 왜냐면 사실은 자기들도 정답을 몰라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어디다 물어볼 데도 없고 그냥 난다긴다는 사람들도 모여 앉아서 결국은 회의실에서 죽어라 회의하는 거거든요. 이러는 게 맞을까? 이게 아닐까? 저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런 코드 가지고 요렇게 해봤는데 문제가 났어 안 났어 이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가끔 삐딱하신 분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야, 당신 그런 것도 몰랐어? 이런 태도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제 그 견뎌주실 수 있는 긍정성과 그 다음에 이제 그들과의 회의실에서의 대화에서 끼어들 수는 당연히 있으려면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시려면 문해 능력도 중요하실 거고 이걸 또 더 살벌한 말을 이 뒤에서 합니다. 그거 조금 이따가 하고 어쨌든 이제 이런 분 찾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런 정도는 다 알아야 되고 여기서 보안 같은 경우도 당근이다 그러면은 개인정보를 그렇게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를 제가 회의실 얘기했죠. 왜 회의실 얘기하냐면은 뭔가 개인정보를 그만큼 담고 있으면은 그거에 따라 가지고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설계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라는 것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주기적으로 이제 감사도 받아야 돼요. 여러 군데서. 예, 근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요건, 특히 데이터 3법에 관련돼 가지고 개인정보를 운영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기시키는 것 등등등 따져가지고 이게 성능과는 별개로 법적인 문제까지 고민을 해야 돼요. 자, 아무튼요, 보안 얘기에서 기본으로 가자면 네트워크 보안 대응 체계라고 하면 요 앞대간에 이제 뭐가 있냐면 IPS 같은 놈이 이 앞에 제일 먼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SSL 가속기 같은 개념을 가진 애가
당근 정도 되면 쓸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CDN 서비스든 뭐 부하 분산을 하기 위한 어마어마한 노력들을 했을 텐데 이런 건 또 어떻게 했을지 따져봐야 돼요. 자,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같은 거 안 들어있을까요? 당연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SSL 가속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따져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HTTP 또 2로 가잖아. 그럼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SSL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준을 만약에 이 수준에서 웹 서비스 수준에서 할 거냐, 여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와스에도 이제 그 웹서버가 들어가죠. 웹서버랑 통신을 하기 위한 웹서버가 따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HTTP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 수준에서 인증서가 뭐 꽂혀 있냐 등등등 요거까지 따져봐야 돼. 그러면 이건 또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SSL 가속기가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가 암호문이고 이 뒤로는 플레인 텍스트 평문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또 슬픈 게 HTTP2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또 나오는 게 프로토콜 버퍼라는 이제 프로토콜이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나오는 데이터가 그 ASCII 데이터가 아니고 그 바이너리 데이터가 튕겨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네트워크 수준에서 분석을 할 거냐. 만약에 응답이 늦거나 블라블라 한다 그러면 여기에도 그거 다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체계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져다 썼든지 뭐 만들어서 썼든지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는 주기적으로 강력하게 체크하고 있을 거고 이걸 같이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당근이. 근데 APM은 분명히 만들었든 갖다 썼든 쓰고 있을 거예요. 안 쓸 리가 없어요. 특히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하는 부분은 아주 민감하죠. 어쨌든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또 봐야 되잖아요. 오케스트레이션 GUI도 필요하겠네요. 그런 건 만들어 쓸 것이 거의 확실시 되네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기술이랍니다. 뭐 레일즈 쓴대죠. 이런 걸 딱 찾아보면 되잖아요. 근데 뭐 이런 프론트 기술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백엔드 얘기만 좀 하자면 요거 레디스 중요하죠. 인메모리 캐싱에 관한 이슈가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RDBMS 같은 경우는 PostgreSQL을 사용한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시스템들이 분산되어 있을 텐데 그 연계하는데 뭐 단순히 RESTful API 쓰겠다 아니죠. gRPC네요. 네, 이것 때문에 제가 HTTP2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gRPC라는 게 이제 구글에서 나온 개념인데 이게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라고 대단히 오래된 개념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고 그게 이제 사실 RESTful API라는 것도 걔를 함수라고 봤을 때 어떤 뭐 예를 들면은 A라는 서버에서 그게 서비스든 뭐든 B라는 서버한테 API를 호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API에 따른 연산을 B 쪽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리모트에 있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걸 또 다른 리모트에 있는 A가 콜한 거잖아요. 그 리모트 프로시저의 다른 이름이 펑션이에요. 예, 펑션이나 프로시저나 뭐 루틴이나 뭐 하여튼 뭐 옛날에 썼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연계 방법으로 두 원격 시스템 간에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RESTful API인데 속도 문제가 있고 뭐가 있고 블라블라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또 이슈가 있어요. 뭐 데이터가 이제 제이슨 형태로 돼서 날라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게 쓰다 보니까 고성능을 내는데 불리하거든. 문자를 파싱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네트워크로 뭔가 전송하고 이럴 때 그 gRPC 스펙에 보시면 프로토콜 버퍼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알아야 될 게 또 산더미네. 네, 이런 거 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아마존 넵튠 쓴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쓴다는 얘기냐? 기존에 이제 RDBMS도 쓰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말은 안 했지만 그러면은 NoSQL도 어딘가에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여기에 이 아마존 넵튠은 이제 그래프죠. 예, 그래프DB죠. 그래프DB. 보통 이제 그래프DB 같은 걸 쓰는 것은 이유는 간단하죠. 이 관계 얘기를 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RDBMS도 관계를 논하지만 이 그래프DB를 쓰는 이유는 어떤 키워드와 어떤 키워드 간의 관계를 논한다거나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RDBMS는 이제 테이블 수준에서 레코드 단위, 테이블 단위의 관계만 논하죠. 그러니까 요즘 데이터 분석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그래프DB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걸 아마존 넵튠을 쓰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써본 경험을 들고 가시면 좋겠죠? 예, 관련 경험이 없더라도인데 내가 꼭 이 회사 가고 싶어요? 그럼 나 같으면 이거 다 공부해서 갈 것 같은데 전부 다 써보긴 했습니다. 어떻습니다. 뭐 하다못해 gRPC 관련돼 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서비스 간단한 거 하나라도 만들든 뭐 서버 2개 구축해 놓고 gRPC로 뭐 콜하도록 뭐 예제라도 돌려보든 적어도 이런 게 얘기는 돼야 되고 왜 성능이 좋은지 알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그 성능이 좋다 뭐가 뭐 낫다 우월하다 성능 가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겨우 하고 있는 게 다들 뭐하고 앉았냐면은 구글링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어디 블로그에 누가 써놓은 글 있죠. 그거 정도를 보고 그걸 믿고 있어요. 이게 진짜 참 답답한 건데 블로그에 글 써놓은 게 이런 것들이 검증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됐어요. 이 말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블로그 주인의 퀄리티나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가진 사람인지 생각해보고 차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검증단으로 가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할 수 있는 말은 표준 문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아마존 넵툰이다? 그럼 아마존에서 관련된 레퍼런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상에 뭘 가지고 어쨌다 이걸 논해야지 검증이라는 걸 해봤냐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RESTful API에 비해서 뭐 gRPC가 성능이 좋네 어쩌네 이런 얘기를 했다 쳐요. 그럼 도대체 뭐가 얼마나 좋은데 한번 돌려봤어요? 확인해봤어요? 안 해봤잖아. 어디 가서 덜렁 하나 있고 다 아는 척 하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면접 때 심층으로 조금만 깊이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것이고 전혀 직접 해본 건 아니고요. 블로그에서 그 정도 봤습니다. 밖에는 대답을 못 할 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분이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 말도 재밌어요. 읽어보니까 사용자 경험을 논한대요. 이런 거 사용자 경험을 논할 거면은 여러분 책 좀 보셔야죠. 특히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책은 인지심리학 책을 권해드립니다. 인지심리학 관련돼서. 그러니까 사람은 인지적인 어떤 그 뇌과학적 관점에서 뭘 먼저 본다라거나 이런 수준? 그러니까 사용자 경험에 대한 책은 많아요. 근데 이제 뭐 장동선 박사님 채널 정기 구독하시면서 뭐 이렇게 뇌과학 공부도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사용자 경험하고 연계해 갖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뭐 어쨌든요. 이거는 뭐 그건 좀 제가 더 나간 걸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백오피스 운영 도구의 중요성 이거는요 해보면 알아요. 도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가시성이에요. 그러니까 장애라고 하는 것이 난다 이거예요. 근데 장애라고 하는 거는 자 봐요. 아까 제가 간단하게 그려서 요 정도 그림 나왔는데 그러면 네트워크 장애가 날 수도 있죠. 보안 장애가 날 수도 있죠. 어플리케이션 장애다? 그러면 웹 서비스 말고 요 와스 쪽일까요? 와스도 만약에 와스가 몇십 개야. 몇백 개면 어떡할 건데? 그중 어디?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에서 응답 속도가 떨어졌다? 근데 DB가 RDB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프 DB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 뭐가 반응을 안 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게 그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응답 속도 갑자기 떨어진 데이터베이스의 그 어떤 의존성 거기랑 연결된 서비스가 뭔데 걔가 반응이 느려졌겠구나 추적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또 페일오버 할 방법도 찾아야 되겠죠. 부하를 분산시켜서 해결을 보든 아니면 장비를 이중화를 하든 그걸 네트워크 레벨에서 하든 와스 수준에서 하든 DB 수준에서 또 뭔가 샤딩을 적용을 하든 파티셔닝을 하든 성능을 극단적으로 높일 방법을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전문용어로 이제 헬스 체크는 기본이거든요. 그럼 헬스 체크를 한대. 그럼 헬스 체크한다는 게 제일 쉬운 게 이제 CPU랑 뭐 사용량 보고 이런 건데 그 응답 속도랑 사용량 보면은 헬스 체크 다 될 거라고 생각하냐? 제가 보기엔 아니에요. 그게 또 JVM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잡아가지고 뭐가 돼 있다 그래버리면. 그러면 그런 와스 시스템이 뭐걸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근이 이제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사실은 뭐 네. 네. 가보면 알겠죠. 가보면.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간단한 프론트엔드 개발도 무섭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모든 백엔드 개발자는 결국 실무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상당수의 프론트를 직접 만지게 돼요. 진짜 참다 나중에는 그냥 내 손으로 하고 만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쪽하고 뭐 실무적으로 조금 어쩔 때 이제 거기 기다리기가 못하니까 내가 빨리 해쳐버려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한 손보는 거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백엔드 개발자는 자동으로 풀스택이 돼요. 나중에 보면.
그러니까 그러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다 보니 풀스택이 돼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 한 명이 그 프론트 개발자 한 명 키우는 것보다 힘들어요.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 컴공 전공의 수준의 이론 뭐 이해도는 물론이고, 그 다음 참 이 말은 좀 그런데 복잡한 내용에 대해 말 또는 글로 설명을 쉽게 잘 하시는 분. 뭐 강사를 찾는 건 아닌데, 그죠? 네, 커뮤니케이션 잘 하려면은 결국 이제 설득력 있게 말을 잘 해야 되잖아요. 네. 융복합형 인재를 찾는다는 얘기죠. 백엔드, 네, 이것도 이거고. 그리고 이제 이 말의 숨은 뜻은 뭐냐면, 복잡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쉽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건 그걸 전제로 합니다. 이해인데요. 그냥 이해가 아니고요. 완벽에 가까운, 완벽한 이해에 가까운, 그게 갖춰졌을 때만이 쉽게라는, 누가 들어도 쉽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와우. 경력자를 찾는 건지 신입사원을 찾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분 찾고 있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만약에 나는 진짜 저 회사를 가야 되겠어, 그럼 저 회사가 요구하는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이 기준이 한 이만큼이라고 칩시다. 여기가 바닥이고, 그럼 여기쯤 되면은 합격이 될 것 같다라고 쳐요. 근데 나는 진짜 꼭 가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회사 면접 보러 딱 갔는데, 아니 어디서 이런 인재가, 그 정도 소리가 나올 정도로 준비를 해서 가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찌됐건 만약에 신입 지원일 테니까, 지금 뭐 이 회사 어떻게 가냐 이제 요구하신 게 질문이 그랬으니까, 저 같으면 이거 하겠다. 그러니까 뭐 내가 뭐 쇼핑몰 예제 같은 거 뭐 하나 백엔드 뭐 공부했고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완벽하게 이제 이 트래픽 생성해서 이 180명 정도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뭐 PC 세네 대를 가지고 뭘 해봤다거나 이런 걸 친구들이랑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처음 해보니까 이랬는데, 이걸 성능을, 목표 성능을 여기까지 끌어올려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다. 근거는 뭔데 어쩌고 블라블라. 그래서 이만큼을 높이려고 뭐 샤딩을 하든 파티셔닝을 하든 뭐 왓스로 뭐 서비스를 뭐 어떻게 분할을 하든 뭐 그때 이제 거기에 맞는 뭔가 답변을 하실 수 있다면 훌륭한 인재 아닐까요? 이 정도 해가면. 네. 뭐 NPM도 알고 APM도 알고 보안도 알고, 와 훌륭하지 않나 이 정도면? 네,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이 영상을 저는 뭐 이제 추측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좀 바라는 거는 저기 혹시 저 당근 쪽에 여기 백엔드 계시는 분 중에 이 영상에다 댓글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말이 틀린 건 좀 틀렸다, 당신 추측이 좀 뭐 만든 건 맞다 틀리다, 좀 피드백을 주신다면 더 고맙겠습니다. 또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로 맺겠습니다. 저라면 이 정도 설명에서의 그 기준을 뛰어넘는 스펙으로 준비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좋겠다라고 질문자분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드린 거예요. 시간 얼마 걸릴까? 제가 보기엔 지금 2년 이상 걸릴 거라고 봅니다. 질문하신 분이 그 모 대학교 한 2학년 재학 중이라고 하시는데요. 만약에 남자분이시면은 군대 갔다 와서 2년 진짜 죽도록 하시면 되지 않을까. 못 갈 이유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잘 될 겁니다. 기운 내시고요.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펙을 높여버리면 되고, 이런 거 어떻게 할지 함께 고민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아는 선에서 뭐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모두 다 좋은 결론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